정말 승질이 정말 어마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김현식이라는 가수. 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뭐 있어보자. 혜민아, 잘 들리죠? 지금 비 엄청 와요. 엄청. 와. 야, 비 와서 막, 이제 떠내려갈 뻔했어. 막. 오. 그리고 태경이하고 나하고 잡고 있었잖아. 이제 떠내려가지. 그죠, 태경아? 그죠? 그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어우. 자, 보자. 어우, 커피 먹으니까 맛있다. 자, 이제 지금 나이. 나나나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옛날 노래 중에 이 노래 알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다음 아까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네 번째는 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자,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알아요? 그 원자 전자 배치할 때 그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된다. 그게 그 뭐냐면은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 베타의 그 단어가 바로 익스클루전이에요. 파울리지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그 익스클루전인데 이거를 그 뭐냐면 오비탈에서는 그 뭐냐면 그 베타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이제 배제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자꾸 뭔 소리가 자꾸 나지? 쭈루룩 하면서 이게 어디? 뭐 하여튼 모르겠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얘는 이거예요. 자, 섞여 있는 용질들이 분자 크기에 따라 분리됩니다. 재밌는 건 크기가 더 클수록 컬럼을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조그마면 빨라서 더 잘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뭐 클수록 잘 빠져나갑니다. 희한하죠, 태경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고정상은 이 경우 뭐로 사용되냐면 바로 포러스 겔이라는 말을 써요. 포러스 겔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제 포러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공성이라는 말을 써요. 다공성. 그럼 다자가 무슨 뜻이냐? 많다, 공이 구멍 이런 뜻이거든요. 포러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 조그만 구멍이 많이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 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그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이동상은 보통 기체 혹은 액체. 그러면 요 놈의 구동 방식. 자, 역시나 여기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그 컬럼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고체 지지체에 뭔가가 막 붙어 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지지체에 이렇게 얼키설키 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젤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중간중간에 이런 조그만 구멍들이 곳곳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자, 상대적으로 빨갛게 쓴 건 조금 더 크기가 큰 놈.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애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놈. 이런 애들이 마쿠마쿠 섞여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작은 애들은 여기에 있는 이 구멍 요 사이로 요렇게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뭐게 들락 날락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은 여기에 있는 조그만 구멍을 지나 빠져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등치가 큰 애들은 이 구멍의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등치가 큰 애가 더 빨리 빠져나오고 이쪽은 더 늦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젤리, 뭐 젤리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젤리 있죠? 그 젤리 안에 구조가 저렇다는 거예요. 젤리 모양이 그냥 저런 다공성이라고. 네, 젤리 자체가 다공성. 그러니까 씹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게 그 구멍을 토대로 이렇게 완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씹었을 때 막 쫀득쫀득한 게 이 중간에 구멍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에 나 있는 구멍은 딱딱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젤리라고 하는 것도 이거 자체가 대부분 유기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 하나가 이게 유기사슬이라고요. 그러니까 돌멩이들처럼 딱딱한 구조를 이룬 게 아니고 유기사슬에 플렉서블함이 있는 거죠. 플렉서블한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씹었을 때 식감이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요 자체가 이게 플렉서블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됐다. 왜 또 덥지? 닫을까? 아니야, 닫으면 또 안 돼. 항상 열어놔야지. 여기 있다. 좋아. 여기 그 뭐야? 혜민이가 별 얘기 없었죠? 혜민이 답을 안 했네? 혜민아 잘 들려요? 승수 현우야 잘 들려요? 오케이 좋다.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구동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몰리큘러 익스클루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얘는 뭐냐면 자, 어퍼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친화라고 표현합니다. 친화. 보이죠? 보이죠? 자, 얘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고정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고체 지지체의 항체 혹은 효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상은 보통 액체 기체입니다. 자, 여기 난데없이 항체다 혹은 효소다 이런 말 있죠. 항체 영어로 안티보디, 효소 영어로 엔자임. 엔자임. 이런 게 고정상에 붙어 있는 묘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어퍼런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얘는 놀라웠게도 이넨시오머릭 믹스처 등의 분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 나오냐면 이넨티오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했었죠. 그렇지. 거울상 이성질체. 어디서 했었죠? 예전 어디서요? 여기 어디서 했었죠? 그렇지. 바로 우리 수업 일반학 수업 초반에 그 컴플렉스 했었죠. 착화합물. 그때 저 이넨시오머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나올 예정이냐면 그 내가 드리고 있는 유기화학 수업 있죠. 거기에도 이제 이넨시오머가 아주 그냥 엄청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거울상 이성질체. 이 거울상 이성질체는 사실은 다른 방법 등으로는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대부분의 물리적 성격들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비열 이런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할 방법이 상당히 막연한데, 이런 어퍼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종종 잘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거울상 이성질체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어디 써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저기 지금 어디 그 검색되는 사람. 한번 열어줘봐요. 거기에 이거 쳐봐 이거.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꼭 이게 아니어도 되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났어. 락틱 애시드라고 하면 쳐. 그렇죠. 그럼 쳐봐. 락틱 애시드라고 하면 쳐봐. 아, 그러니까 그 구글에 대놓고 락틱 애시드 쳐봐. 이미지 바로 떠 그냥. 락틱 애시드. 오케이. CO. 아 그렇지. 아 그래 맞아. 쌍큐. 아 그래. 아 이게 생각이 안 났어. 자, 요래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 이름을 이름하여 바로 락틱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 젖산이요. 자, 젖산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필요할 예, 우리 포유류 같은 것들의 필요 물질이 젖산이죠. 예를 들면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사가 벌어졌을 경우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몸을 많이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인데, 그리고 젖산은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게 그 우유 있죠, 우유. 그 우유를 그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잠깐 실온에 방치하면 우유가 팍 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바깥에 두면 모르고 한 이틀 뒀다 보면 막 뒀더니 우유팩이 빵빵하게 붓고 막 그거. 그래갖고 그거 딱 뜯으면 뭐가 푹 하는 냄새 나거든요. 태경 그거 알죠? 그게 얘 냄새예요. 예, 무슨 말이야? 그 우유 썩었을 때 그 여기서 팍 하는 냄새 있죠. 그게 그 요거예요. 예. 하여튼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근상 여기 락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다 우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그러다. 근데 이때 여기서 묘하게도 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거울에 대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요 탄소를 R 그리고 요 탄소를 S라고 구분합니다. 저 R과 S의 구분은 그 내가 드리는 유기화학 강의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화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근데 지금 분석화학에서는 어쨌거나 이 R과 S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저 어퍼너티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다잉. 이렇게 찍을게요. 자, 구동 방식은 이겁니다. 역시나 어떤 그 고체 지지체에 자, 여기 뭐가 달려 있느냐면 요렇게 뭐 이런 것 등을 달아둡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각각 누구냐면 바로 효소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항체 등입니다. 그래서 효소나 항체가 저렇게 붙어 있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공간적인 요 특징 있죠. 요 공간적인 특징. 점선으로 써야 되겠다.
요 공간적인 어떤 요 특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원래 표현으로는 액티브 사이트, 활성자리. 우리말 번역은 활성자리요. 그래서 효소가 됐건 항체가 됐건 항상 저런 활성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활성자리는 사실 뭐냐면 일종의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그 공간 자체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뭐를 구별하느냐? 바로 요렇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혼합 용액을 콸콸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제 모식적으로 이게 R이다 S다라고 그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자 구조에서 R과 S를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활성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바로 이 활성자리는 R과 S 등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게 저 항체나 그 효소들이 가지고 있는 활성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딱 자리가 예를 들어서 모식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이 S라고 하는 것과 잘 들어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R과 S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콸콸 끼워 콸콸 들어붙게 되면 예를 들어 이 S 같은 경우 지금 이 예시에서는 얘네들이 효소나 항원 항체의 이런 활성 자리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효소 항체의 활성 자리랑 비슷하게 생긴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그렇지 않은 반대쪽 녀석은 이 효소 항체의 활성 자리와 생김이 좀 다르게 생긴 녀석은 그냥 관계없이 쑥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거울상이었던 이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어퍼너티브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면 분리가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어퍼너티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네들의 특징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다. 그럼 저희 좌우 반전일 뿐인데 유의미하는 그 구조가 달라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별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 이런 게 붙어 있는 어떤 유기분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 생물에서 수용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수용체? 그래서 수용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이 구조에 수용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빈 홈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빈 구멍이 있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와서 얘가 이게 쫙 들어가고 쫙 들어가고 쫙 들어가면 이 수용체가 뇌한테 신호를 줘요. 무슨 물질이 왔다고. 근데 이것의 거울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를 들어
이쪽은 요 모양인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이놈하고 이놈이 거울상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수용체에 딱 내려앉게 되면 얘가 만났는데 얘는 다른 게 만나죠. 그러면 우리 수용체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해요. 완전히 다른 걸로. 심지어 어느 정도로 다른 걸로 인식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된 물질 중에 하나는 약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기형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화학식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몸에 들어와서 수용체나 효소나 항체랑 반응을 하면 완전 다른 물질로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심지어 왜 그 병원에 가시면 왜 정신과에 약간 그 뭐냐면은 정신없을 때 갔을 때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왜 진정제 처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생긴 애는 진정제인데 이렇게 생긴 애는 흥분제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 중에 이부프로펜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약이거든요. 하나는 감기약, 그 뭐냐면은 그 뭐냐면 그 염증을 치료하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딱 수용체랑 결합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감기약 먹으면 잠 온다 이 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다르게 인식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을 지금 빗대어 그린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없어서 대충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요 얘기는 나중에 유기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세요. 됐다. 아니, 태경 좀 이렇게 우울해 보여? 괜찮아요? 태경 울 것 같아요. 이런 날 노래를 불러야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런 거 내가 노래했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그럼 무슨 노래 부른대요? 비가 오고 그랬어. 이런 노래가 있다던데요? 그 무슨 누가 불렀대요? 그것도 함부로 간 노래. 그것도 한번 간 노래인가요? 그럼 요즘 비 올 땐 뭐를 부르나요? 이럴 때는 마이클 잭슨 노래. 비 올 때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쉽지 않은데. 마이클 잭슨은 두 번 다시 나오기 불가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예술가 중에 한 명이죠.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근접한 사람이 BTS인데 BTS가 그 마이클 잭슨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BTS는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예술적 능력이 갈고 갈고져서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을 때 최대 극대에 도달한 극에 도달한 상태가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제일 노력하면 되는 상태가 그거기 때문에 아티스트로서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BTS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의 극을 보여주는 게 마이클 잭슨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이클 잭슨은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생이 망가져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BTS는 사람이 너무 건강해, 다들. 그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20대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릴러 같은 거. 그것도 명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봐도 유튜브에 스릴러라고 쳐봐요. 그게 진짜 스릴러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요. 요거 마이클 잭슨의 그러니까 이게 저 뮤직비디오는 지금 역사상 MTV 최고의 뮤직비디오예요. 딱 쳐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좀 춤추는 거나 노래나 지금 요즘 노래하고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80년대에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도 정말 무지막지한 노래인데 그때 마이클 잭슨이 20대 때 그때 이 마이클 잭슨의 춤은 지금 BTS랑 비슷해요. 정말이에요. 어떤 상태? 마이클 잭슨의 생명력이 가장 꼽혀서
가장 건강한 상태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그 이후가 더 멋지죠. 어떤 상태? 마약으로 몸이 피폐해졌을 때.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그 이후로 마약을 엄청나게 해서 몸이 완전 병신이 됩니다. 그럼 마약을 하면 특징이 뭐예요? 체력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동작을 해도요, 춤이라고 하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팍팍 해야 되는데 약을 이빨에 쩔어가지고 이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30대, 40대가 갈수록 이 동작에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20대 때는 팍팍 해요. 지금 BTS 하는 것처럼 막 빡빡 힘 넘쳐요. 그땐 건강했으니까. 30대, 40대가 갈수록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체력이 빠지면서 이게 힘이 없어져요. 하지만 슈퍼스타죠. 힘이 없어도 그 넓은 공연장에서 모두를 홀려야 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힘이 빠지는 대신 기술을 갈고 닦았나 봐요. 그래서 그 30, 40대 때 마이클 잭슨의 동작을 보면 힘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궁극의 기술이랄까? 그러니까 힘을 최소한으로 써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 무슨 말인지 그게 봐야 느낌을 아는데.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춤은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농이 고요. 사람이 몸이 병신이 돼 갈수록. 왜냐면 힘은 없는데 슈퍼스타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춤이 예전과 같은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몸에 힘이 없어. 뭐 곧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손짓을 한번 해도 이게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로 이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죽기 몇 년 전 이런 공연 실황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 인간이 어떤 저런 동작을 할 수 있나? 이거는 뭐 발레나 뭐 이런 그 클래식 예술 있죠. 뭐 현대 무용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움직임이라고 난 평가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죽기 전 한 5, 6년, 10년 전 영상은 진짜 환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마이클 잭슨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충족하기엔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다가 이미 10대, 20대 때 세계 최정상이었다가 거기서 마약으로 몸이 피폐해지면서 결국 마약으로 죽어야 되는 이런 인생을 가진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이걸 따라가기 어려워요. 나는 BTS는 어렸을 때 너무 뭐냐면 무명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슈퍼스타여야 그게 되는 거야. 근데 BTS는 날 때부터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BTS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뭐 하여튼 그게 또 어찌 보면 마이클 잭슨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스릴을 한번 보세요. 네, 환상입니다, 환상. 네. 그걸 안 해 이제는. 참 이제가 좀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지운다잉. 자, 세 번째.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플러머가 뭐예요? 플러머.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배관공이요. 이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배관공? 웬 배관공? 이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자, 배관이 뭐예요? 배관. 이렇게 물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그 관을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난데없는 배관이냐? 바로 우리가 할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컬럼이라는 관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관을 생각하는 우리를 스스로 이제 배관공이라고 지금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리스라는 할아버지가 쓰는 표현인 거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컬럼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핵심이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표현들이 완전 외국어 같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난 반복이 필요해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을 거예요. 그죠? 나도 얼마나 까먹었는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요거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동상의 빠르기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UV라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읽냐면 Volume Flow Rate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그러니까 flow는 흐름이고요. rate는 변화율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말은 rate인데 우리말로는 이걸 이상하게도 속력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rate는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 화학에서 이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리액션, 그러니까 왜 반응 속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리액션 속도가 레이트 이걸 원래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레이트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변화율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만 아마 그 말의 맛 때문에 속도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변화율이 더 옳은 표현인데 반응 변화율 하는 것보다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좀 간지가 더 있나? 하여튼 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속력도 rate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컬럼을 빠져나오는 용매 혹은 이동상의 부피 이것을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단위 시간은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 1분을 단위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컬럼 실제로 본 적 없죠? 컬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실제 여러분 학교에 있는 뭐 그 뭐냐면 그 LC나 GC 같은 걸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컬럼이 기계 안에 들어있는 컬럼은 딱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요 정도로 가늘어요. 요 정도로 가는 쇠줄이에요. 쇠줄. 쇠와이어.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철사 감아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철사 정도의 두께에 얘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좁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밀어 넣는 거라고요. 뭐 액체 용매건 기체 용매건 밀어 넣는 거라고. 그럼 이게 뭐 한 이만한 데다가 후 밀어 넣으면 뭐가 잘 들어갈 텐데 요만한 데다가 이게 이동상을 밀어 넣는 거니까 이게 뭐 잘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동상을 밀어 넣어도 하도 군형이 좁아가지고 이게 되게 천천히 들어간다고. 천천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이렇게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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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체건 액체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1초당이라고 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1분 정도는 둬야 이게 빠져나오는 용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시간은 1분 정도로 잡아요. 알겠죠? 그래서 볼륨 플로우 레이트의 단위 시간은 보통 1분. 알겠죠? 탱이 알겠죠? 어떻게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냥 유기화학 시간에 하는 이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막 대충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 이렇게 큰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요. 더 큰 거 보여줄까? 더 큰 건 교재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9페이지 그림 3. 9페이지 그림 3 보이세요? 보이시죠? 9페이지 그림 3 보면 거기 막 대따시만한 쇠통 하나 있죠. 그만한 컬럼도 있어요. 그것도 컬럼이에요. 그것도 컬럼인데 그런 사이즈는
실험실 말고 어디서 쓰는 거? 공장 알겠죠? 공장에서 쓰는 거고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많이 그렇다.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실험실에서는 저쪽 이렇게 생겼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고 할 때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둘 개념이 이 UX라고 쓰는 표현이 있어요. UV라는 표로 쓰는 표현이 있고 UX라고 쓰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얘는 그 단위 시간 1분 동안 용매가 움직인 거리를 속력으로 나타낸 게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아까 컬럼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 1분 동안 여기 이제 이동상을 밀어 넣으면 요 끝에서 쫄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를 밀어 넣었을 때 1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기 넣었던 용매가 얼마나 이동하느냐, 요것을 UX, 그 1분 동안 여기 부피가 얼마나 모이냐가 UV.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 둘은 우리가 필요하면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자, 간단한 퀴즈. 자, 어떤 컬럼 반지름이 0.3cm입니다. 여러분, 반지름이 0.3cm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컬럼 요만하다고 했었죠. 요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만한 거예요. 자, 반지름이 0.3cm이고 용매는 내부 부피 2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겠어요? 왜 20%밖에 안 되겠어요? 나머지 80%는 뭐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고정상. 공기 좋습니다. 공기 5년 7년 공기. 그래야지. 이제 공기 알죠? 공기놀이. 이제 공기놀이 잘해요? 진짜요? 이제는 못하고. 저기 뭐야, 태경이 잘하죠, 공기놀이. 그래. 요런 또 둘이 또 차이가 있네요. 그래, 신발 좋아하고 뭐 신발은 신발이다 이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놀이 안 하고 공기놀이 잘하고. 그러죠.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근데 왜 둘은 친할까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한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그 내부 부피,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진 내부 부피 20%가 용매가 지나가는 길이고 나머지 80%는 고정상이 꽉 차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쓸까요? 그럼 80%는 고정상. 자, 이때 UV가 0.30 ml per 분이래요. 자, 단위를 보면 1분 동안에 0.3ml만큼 용매가 쫄쫄쫄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럴 때 여기서 UX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별거 아닌 계산인데 처음에 해보려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살짝 싶거든요. 근데 깨우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나 컬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멍미한데 생각해보면 뭐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자,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반지름이 뭐라고요? 반지름이 0.30cm. 자, 그럼 이 0.30cm를 자, 누가 빠져나오냐면 바로 그 보시다시피 이 이동상이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가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를 생각하건 혹은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생각하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컬럼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불변이지. 맞나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용매 부피는 컬럼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즉 단면이 넓으냐 좁으냐로 그냥 바로 여기를 지나가는 용매의 부피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컬럼 끝에서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용매가 지나갈 수 있는 단면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파이 해주고 반지름이 0.3cm라며요. 근데 이 중에 80%는 뭐가 채워져 있고요? 고정상이 채워져 있는 곳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빈 곳으로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0.2를 곱해야 이 단면적 혹은 이 단면적으로 연결되는 부피로 이 뭐냐면 용매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두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UX, 이게 여기에 있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하고 무슨 관계냐? 자, 0.30 한 다음에 요 밀리리터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2cm의 3승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를 바로 이 부피로 나눠주는 거예요. 혹은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에다가 3.14 넣고 주룩쭉쭉쭉 계산을 해주면 대략값이 5.30이 나오는데, 단위를 좀 보시면 센티미터 두 번 약분되고 두 번 약분되면 뭐만 남는다? 센티미터 퍼 미닛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 알겠죠? 그러니까 뭐로 나누란 얘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바로 UV 볼륨 플로우 레이트라면 요 아래쪽에 뭐를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용매가 지나갈 수 있는 단면적을 나누어 주시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안에서 실험을 해가지고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나 썼어요? 자, 앞에 지운다. 그럼 저건 약간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랑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런 겁니다.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그러니까 고정상이 꽉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100%.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00% 고정상이 꽉 채워져 있다면 이동상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아예 그냥 뻥 이렇게 돼 있는 컬럼도 있고요. 여기에 뭔가를 고골 채워 넣은 컬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뻥 뚫린 건 그거는 이제 특별히 오픈 투뷸러 컬럼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뭔가 고체 가루 같은 것들을 콕콕콕콕 채워 넣은 거는 이건 또 팩트 컬럼이라고 해요. 채워진 컬럼이라고 해요. 하지만 푹푹푹 채워놔도 왜 이거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 해놓고 여기에다가 숯 해놓고 여기에 흙탕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빠져나오고 흙탕물이 여기 걸리고 숯 빠져나오면서 여기 뭐냐면 투명한 물 나오죠? 이게 일종의 크로마토그래피인 거예요. 이때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모래나 숯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전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비워져 있는 정도가 20%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팩트 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근데 이 팩트 컬럼이 됐건 아예 진짜로 뻥 뚫려 있는 오픈 튜뷸러 컬럼이 됐건 컨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리니어 플로우 레이트와 볼륨 플로우 레이트 사이.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해볼 건 3.2. 자, 크로마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로마토그램 이게 뭐냐?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램은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기기로 측정되어 나온 그 결과, 그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걸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크로마토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거기 교재에 그림 2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그릴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따라 그리셔도 되고 책에 있는 그림을 바로 보셔도 되고요. 자, Y축은 이런 말이 있어요. 디텍터 리스폰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시간, 그런 다음에 돼 있고, 갑자기 어디서 이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네요. 보이시죠? 이때 여기에 어떤 화살표가 하나가 있냐? 여기 굳이 뭐 픽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인젝션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젝션 타임. 자, 그리고 여기에 CH3, 자, 옥테인,
unknown, 그 다음에 얘는 no name.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조선을 하나를 긋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시간 간격을 tm.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unknown 얘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나가 쓸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시간 간격을 tr.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시간 간격을 tr 다시 라고 합니다. 뭐가 이상한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게 되면 저런 그림이 그려진 데이터를 컴퓨터가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럼 컴퓨터가 보여주는 저 그림을 보고 이게 멍미?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서 나타나는 저 해석 결과 어떤 것들을 알아내야 되느냐? 보다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